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1부 대지의 꿈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 초대에 앞서 작가와 관련된 멋진 티저 영상, 즉 예고편 영상을 소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나주시에서는 나주 축제가 열립니다. 주제는 영산강은 살아있다. 영산강변에서 즐기는 남도 최고의 수상 공연 예술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특화 체험도 할 수 있네요.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10월에는 남도 여행 한번 어때요?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타오르는 강, 바로 이 영산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산강의 작가 문순태님의 모습과 육성이 담긴 영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어둠 속에 파묻혔던 영산강이 은빛 비늘을 일으키며 큰 구렁이처럼 꿈틀거렸다. 영산강은 달빛에 젖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달빛이 어둠을 쫙쫙 빗어내리자 해넘이 이후 잠시 모습을 감췄던 삼라만상이 지싯지싯 기지개를 펴며 얼굴을 들었다. 달빛 속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푸는 영산강의 모습은 햇빛을 머금었을 때보다 훨씬 생명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눈부신 햇빛 아래서보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더 강한 강의 생명감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문순태 작가님의 육성으로 들은 타오르는 강의 일부였습니다. 나주축제 세 번째 티저 영상 활용을 승인해 주신 나주시 축제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의 저자 문순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요즘에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네. 저 자주 병원에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아유, 정말 건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네, 제목도 멋진 타오르는 강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글쎄요, 영상 강이 타오른다고 하는 건 역설적인데요. 네. 강의 분노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에서는 많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특히 이제 노비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그리고 핍박받은 그 기층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강이 흐른다라기보다는 강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이고, 그냥 타오르는 강, 그럼
제목이 정말 멋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거네요. 네. 총 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긴 장편을 집필하셨는지 그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완간할 때까지 약 35년 이상이 걸렸어요. 35년 좀 더 걸렸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그 언론 매체 연재를 했거든요. 네. 신문에도 연재를 하고 잡지에도 연재를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월간 중앙이라는 데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자고 해서 책을 2권을 냈는데 또 이제 다른 데서 계속 연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주간조선에 또 연재를 하고 그래서 연재 끝나면 좀 쉬어야 되죠. 또 쉬고 나면은 또 다른 또 이제 경인일보에서 또 연재를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연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갔고 또 출판사마다 이제 더 좋은 출판사에서 처음에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창작고필평사 같은 데서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해서 또 글이 옮겨갔고, 이래서 출판사도 4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네. 예, 조건이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네. 제 출판사를 자주 이제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권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인데, 네.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의 주모자는 사회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은 그 연구도 차단됐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문 한 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은날도 없어지고 군부 독재 때 그랬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풀려서 서운도 받고 주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연구자들의 의한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8권을 좀 늦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죠. 네. 그래서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의 절반을 타오르는 강에 매달려 계셨네요. 네네. 어마어마합니다요. 제 삶의 전부를 거기다 그러니까요. 부었죠. 네네. 대단하십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소설은 엉덩이로 쓴다, 발로 네네. 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네. 소설은 작가의 피를 찍어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즙이라는 말을 또 저는 네. 씁니다. 영혼의 영혼의 즙을 짜서 쓴 거라고. 네. 작가님의 작가 정신을 네. 존경합니다. 네네. 네네. 두 번째는요. 네. 애독자이신 신기한님, 유순애님, 티롤님, 옥수님의 궁금증입니다. 네. 웅보, 대부리, 쌀분이, 마금예, 방울이, 한쇠, 정말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옛날에 이 타오르는 강의 특징은 네. 역사적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천민들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역사 소설하고는 다르죠. 네. 대부분의 역사 소설은 이순신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뭐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데 제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 다 천민들이에요. 노비들 특히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풀렸어요. 처음으로 이제 노비 해방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많은 노비들이 이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노비들은 한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래서 대부리 웅보 그러면은 불알이 살짝 얼금, 얼굴이 살짝 얼거서 얼굴이 얼었다고 그래서 웅보 그러고 또 대부리는 불알이 크다고 그래서 불알 큰 놈이라고 그래서 대부리 그랬고 또 무슨 뭐 쌀분이 그러죠. 쌀분이 쌀가루 뭐 그런 의미고 또 마금례는 이제 더 이상 딸을 못 낳고 이제 아들 낳아라 딸만 낳으니까 네가 이제 막아라 딸을 그래서 마금례 전부 이 이름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물건에, 어떤 똥에 비유하기도 하고, 개동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장개동이. 네, 그 개똥이거든요. 네, 나중에 장개동이도 나옵니다만, 네, 웅보의 아들인데, 네, 나중에 장개동이가 나오는데, 그것도 개똥이거든요. 네, 이렇게, 천민들의 이름은 그냥 한자를 빌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들, 아주 천한 똥에 비유한다든가, 네. 무슨 곰보에 비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르기 쉽게 그렇게 천민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친근감이 네.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래서 들어볼 때마다 네. 이름도 걸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현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짓죠. 그럼 큰일 나죠. 예. 근데 그런 많은 이름들을 다 수집하시지 않았을까요? 수집했다기보다는 내가 자라면서 우리 마을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네, 담양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유년 시절 때 우리 마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천민들이었는지도 모르죠. 네, 그렇게 함부로 특히 머슴들을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뭐 부엌떡이라든가 머슴 뭐 이런 사람들 그 부엌에서 일하는 뭐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름들이 아주 흔하게 이렇게 불러졌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따로 뭐 자료를 조사한 건 아니고 아, 그냥 내가 주변에서 유년 시절에 들었던 이름들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소설에서. 네. 그런데 현대에 들었을 때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 예, 작품 속에서 또 재미있는 거리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이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철수 그러면 안 맞죠. 네, 철수는 한동안에 뭐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맞죠. 그러나 네, 조금 더 고상하게 부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당연히 그 시대의 정서에 걸맞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징소리 네, 장편소설 징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칠복이가 네,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칠복이는 조선 시대에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네, 허칠복이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없는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 상황에 알맞는 이름을 붙여주기 마련입니다. 사회상이나 어떤 지식 수준, 뭐 신분 이런 것에 맞게 이름을 붙여주기 마련이죠. 그 시대의 산물이 이름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저도 작가님의 징수리로 처음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지금 듣고 있는 애독자 여러분들도 징수리로 더 친숙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예, 번째 질문은요. 예. 다연님, 경정님, 상상님, 꽃님, 소정님의 감탄입니다. 작품 속의 그 많은 꽃 이름, 네. 들풀들 어찌 다 채집하시고 요소에 배치하시는지 그저 아, 감탄스럽습니다. 제가 네, 아마 제가 철학과를 다니다 나중에 국문학과로 옮겼습니다만, 네, 제가 지금 대학 가라 그러면 생물학과로 갈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는 산에 나무로 촉가를 그 배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소도 뜯기고, 유년 시절에. 그래서 풀 이름, 나무 이름, 새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작가가 된 다음에는 유독 풀 이름, 새 이름, 꽃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네, 작가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나비나 이런 것도 등고선에 따라서 다르게 다 서식을 하거든요. 네, 나무도 마찬가지고, 꽃도 그러고, 아니, 물봉선 꽃 그러면 물가에 살거든요. 네, 또 배추 흰나비, 네, 그러면 아, 배추에서만 붙어 살아요. 네, 만약에 세석병전에서 나는 배추 흰나비를 봤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그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거든요. 이 나무가 등곳은 몇 미터에서 자라나는가, 이 풀은 어디서 자라나는가, 이 꽃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고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주로 서식하는가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입한 책이 식물도감이었어요. 네, 식물도감, 동물도감이었는데 제가 소설을 쓸 때 60년대까지만 해도 식물도감이 그렇게 변변찮았어요.
좋은 식물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백과사전 다 뒤져가면서 또 시골에서 어르신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식물도감, 동물도감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 작가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참 편리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시절에는 네.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아주 하나하나 따져서 그 생태 학적으로 다 따져서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어린 시절에 이미 다 갖고 계셨네요. 문학적인 거. 예, 먹는 것도 찔레꽃도 먹고, 네, 또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또 못 먹는 꽃도 있거든요. 네, 진달래꽃도 먹고, 그러는데 진달래꽃도 이제 철쭉꽃은 못 먹거든요. 그리고 꽃도 구별해 가면서 다 먹어보고 그래, 유년 시절에. 그게 네, 이제 지금 글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이. 그래요. 제가 목련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예, 예. 그 마지막 편에 봄날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예. 무엇이든지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마무리를 했는데 예. 어떤 독자께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독이 있거든요. 봄날에 어떻게 함부로 풀을 먹을 수 그럼요. 있느냐. 독이 예. 있다. 큰일 나죠. 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작가는 소설가 시인들이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은유적으로 네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소설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은 안 되거든요. 리얼하게 사실 그대로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전부 파악하고 써줘야 돼요. 그런 오류를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시적 허용이라는 것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래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죠. 그 예. 마지막 대목을 저도 수정했습니다. 아유, 네. 예. 자, 다른 애독자 중에 정상희님께서는요. 예.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애독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낭독을 하는 저도 어떤 단어에 혹은 문맥에 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내 입술로 발음을 하고 있구나 싶을 때 오히려 제가 네. 발음을 버벅거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네. 섬세한 표현들을 하시는지 놀랍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시인으로 데뷔를 했어요. 현대문학의 김현준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시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김현준 선생님이 제 시로서는 김현준 선생님이 제 은사고 네, 소설로는 제가 김동진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시를 쓰다가 시인으로 데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동진 선생님을 뵙고 소설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선 선생님한테 저희 이제 소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설도 좋지. 그런데 소설을 시처럼 쓰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설을 시처럼 쓰라는 것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서정성이구나. 서정성. 그래서 제 문장은 가끔 아주 서정성이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시처럼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그 시인의 어떤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서정성이 깃들어 있고 또 하나는 소설 문장의 기본은 리얼리티거든요. 리얼리티, 사실적인 묘사. 네, 요즘에는 그래 사실적인 묘사를 관념 소설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소설 문장은 아주 리얼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동진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김동진 선생님한테 혼난 게 뭐였냐면 어느 오래된 폐가에 들어섰더니 이름 모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 소설에. 그랬더니 굉장히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이름 모를 잡초가 뭐냐. 어떤 풀이 쑥이면 쑥, 뭐이면 뭐이, 네, 무슨 풀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그거 어떤 모습으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써줘야지 이름 모를 풀이 어우러져 있다. 또 이름 모를 새가 지적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새가 어떻게 어디서 지적이고 이렇게 분명히 써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굉장히 그 리얼리티의 사실적인 묘사야 먼지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네, 빗방울이 창가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보고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그대로 묘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몇십 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
그래서 제 소설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요즘에 관념 소설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리얼리즘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묘사에 치중을 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서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특별히 지금 제 1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아, 예. 1부에서 보면은 그 달빛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하시는지 아까 한 예, 소설을 시처럼 쓰신다고 한 것처럼 예. 한 문장 한 문장이 말 그대로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저 타오르는 강에는 투박한 문장이 또 많아요. 네, 질그릇처럼 투박한 문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오르는 강을 저번에 다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낼 때 네, 문장을 좀 고쳐보려고 그랬어요. 좀 서정적으로 전체를 이거 다 투박한 문장들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어차피 서정적인 문장이 많이 있으니까 투박한 문장은 그대로 놔둬라. 네. 투박한 문장이 오히려 소설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순태답다. 그게 투박한 문장이. 그래서 투박함과 그 섬세함이 잘 어우러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고치지 말로 놔둬라. 그래서 제가 안 고쳤어요. 저는 읽으면서 네. 아,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섬세할 수 있을까? 이런 섬세함은 여자들이 표현하는 거 아닐까 할 정도의 그런 아이고,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문장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떤 독자께서는요,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잘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쓰지 예. 않는 말들. 예, 예. 잘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네. 사전에서 타오르는 강이 예문으로 나온다고 놀라움을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어떤 평론가가 글을 썼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가장 폭넓게 구사하는 작가가 문순태다. 네, 그런 타오른 강을 읽고 나서 그런 표현을 어디다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가는 언어의 채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어를 우리 옛날에 쓰던 그 언어가 전부 다 지금은 안 쓰게 돼서 사장돼 뭐 땅에 묻혀버렸어요. 네, 생명력을 잃은 우리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그런 언어들을 되살려줘야 돼요. 네, 많이 되살려서 그 활용도를 높이면은 그게 우리말 사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말 잊혀진 사장되어버린 우리말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되살려 나가는 게 작가의 또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특히 전라도 토박이 말 중에서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토박이 말들을 다시 폭넓게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을 때 별로 안 팔려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네,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타 지역 사람들이 안 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법정 스님이 타오른강을 읽었다고 전화가 법정인 송광사에 계실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한테 가서 우리말 토박이 말이 너무 많아서 책이 안 팔린다는데 이걸 전부 표준어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어떤 미친놈이 그러더냐고. 그 언어는 그 지방 언어는 그 지역 사람들의 영혼인데 네,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 제가 10권째는 타오르는 강 우리말 사전, 타오르는 강 우리말 사전을 별도로 한 권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모르는 말이 있으면 거기를 뒤져보면 다 나와 있게 한 권을 별도로 타오르는 강 우리말 사전을 별도로 펴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갑자기 제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 작가님께서는 전라도 말에 생명력을 넣어서 영원히 네, 보존할 수 있도록 소설로 넣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영심이의 책방 유튜브는 예. 타오르는 강이 영원히 책으로 사장되지 않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네.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부끄럽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고 값진 소설을 독자들에게 선물해 주신 문순태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네.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린 건 요즘
장편 소설을 안 읽거든요. 네, 네, 특히 대하 소설은 안 읽어요. 네, 지금 9권짜리나 된 소설을 누가 읽습니까? 네, 그 한 권짜리도 안 읽는데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대하 소설이 안 읽히는 때 예. 정말 영심 씨께서 이렇게 대하 소설을 새롭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요. 네, 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사실 저의 기획은 매 권이 끝날 때마다 네, 제1부 대지의 꿈이 끝나고 제2부 깨어있는 밤이 끝나면 또 작가님을 모시고 싶어서 더 많은 네, 말씀을 제가 질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죠. 다음에도 저희 그 독자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영심이의 책방 독자들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영희심의 독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긴 글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대하소설은 잘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참 그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긴 소설을 이렇게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 소설에서 주제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긴 소설을 읽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영심이 책방에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잘 읽어서 제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특히 중심 주제가 19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돼서 자유모험이 된 노비들이 영상강변에 모여서 처음으로 고향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양반들이랄까요, 지주계급의 어떤 핍박으로 여러 번 또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공산면 농민운동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공산면 농민투쟁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에 대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맞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귀한 네.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 뵐 때까지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늘 작가와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제1부 대지의 꿈에서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문순태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작가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신 문순태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작가 초대석을 작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는 역사적 존재여야 한다. 숙명적으로 역사 속에서 깊은 고뇌와 부딪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축복받기에 앞서 절망과 싸워야 한다. 작가의 역사의식이야말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리얼리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역사는 민중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작가는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의 모순을 지적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작가의 의식이 응축되어 있는 타오르는 강은 제2부 깨어있는 밤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